1866년 한 논문이 출판됩니다. 44쪽짜리 작은 논문. 저자는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유명한 과학자도 아닙니다. 체코 브르노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입니다. 이 논문에는 다윈이 평생 풀지 못한 문제의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전의 비밀.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다윈도 몰랐습니다. 그 사이 다윈은 직접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앞선 편들에서 봤듯이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자연 선택이 작동하려면 유리한 변이가 다음 세대로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이 믿던 혼합 유전이 맞다면 유리한 변이는 세대를 거듭하며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자연 선택의 엔진은 완성됐지만 연료가 새는 겁니다. 다윈에게 이것은 잠 못 이루는 문제였습니다. 1867년 공학자 플레밍 젠킨이 이 약점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다윈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젠킨의 주장이 나를 대단히 괴롭혔다. 그리고 다윈은 자신만의 답을 내놓습니다. 1868년 사육 재배되는 동식물의 변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다윈은 자신이 잠정적 가설이라고 부른 이론을 제시합니다. 펜제네시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아주 작은 입자를 내뿜는다. 다윈은 이 입자를 제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뮬은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생식세포에 모인다. 이렇게 모인 제뮬이 자식에게 전달되어 부모의 특성을 재현한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윈의 가설에 따르면 환경이 제뮬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평생 망치질을 해서 팔이 굵어지면 팔세포에서 나온 제뮬도 변해서 자식에게 전달된다. 이것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1편에서 봤던 그 틀린 이론, 다윈 자신이 넘어서려 했던 바로 그 생각이 다시 자신의 가설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윈도 이 가설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가설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골턴이 이 가설을 직접 실험으로 검증합니다. 만약 제뮬이 몸속을 돌아다닌다면 혈액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골턴은 은회색 토끼의 피를 검은 토끼에게 수혈합니다. 제뮬이 혈액을 통해 전달된다면 검은 토끼의 자식에게서 은회색 털이 나타나야 합니다. 결과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검은 토끼의 자식은 모두 검은색이었습니다. 골턴은 결론을 내립니다. 제뮬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윈은 반박합니다. 나는 제뮬이 혈액 속에 있다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펜제네시스는 점차 잊혀갑니다. 다윈은 188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유전의 비밀을 풀지 못한 채 그가 죽을 때까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1866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서 기차로 몇 시간 거리, 브루노의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완두콩을 키우며 발견한 것. 유전은 혼합이 아닙니다. 유전은 입자입니다. 섞이지 않는 입자. 이 발견을 한 사람의 이름은 그레고어 멘델입니다. 1822년 7월 20일 오스트리아 제국 실레지아의 작은 마을 하인첸도르프. 요한 멘델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도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과일나무 접붙이기. 서로 다른 품종의 나무를 붙여서 더 좋은 열매를 얻는 기술입니다. 어린 멘델은 아버지 곁에서 이 작업을 도왔습니다. 식물의 특성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 질문의 씨앗은 여기서 심어진 셈입니다. 멘델은 마을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11살 때 마을 신부가 부모를 찾아옵니다. 이 아이는 계속 공부시켜야 합니다. 농부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농장을 이을 유일한 남자였고 학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들을 트로파우의 김나지움에 보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멘델은 성적은 좋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다 무너집니다.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2차례나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김나지움을 마친 뒤 올로모우주 대학 철학과에 진학합니다. 물리학과 수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돈 문제. 멘델 자신의 표현으로는 쓰디 쓴 생계 걱정이었습니다. 여동생 테레지아가 자신의 지참금 일부를 오빠에게 줍니다. 결혼할 때 쓸 돈을.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때 물리학 교수 프리드리히 프란츠가 권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라. 수도원이라면 생계 걱정 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1843년 21살의 멘델은 브루노에 있는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성 토마스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이때 수도명 그레고어를 받습니다. 요한 멘델이 그레고어 멘델이 된 겁니다. 브루노의 이 수도원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수도원장 시릴 납은 학문을 장려했고 수도사들 중에는 뛰어난 식물학자와 과학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는 2만 7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는 꿈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멘델은 사제가 됩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을 방문하는 사목활동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시 몸이 아팠습니다. 수도원장 납은 멘델에게 다른 길을 찾아줍니다. 학교 교사. 멘델은 츠나임의 김나지움에서 대리교사로 일합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교사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1850년 교원 자격 시험에 응시합니다. 필기는 통과했지만 구술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시험관 중에는 유명한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도플러도 있었습니다. 물리학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도원장 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멘델을 빈 대학으로 보냅니다. 제대로 배워오라고. 1851년부터 약 2년간 멘델은 빈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물리학, 수학, 화학, 식물학. 여기서 결정적인 것을 배웁니다. 도플러에게서 실험 물리학을, 에팅스하우젠에게서 조합론을,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숫자로 분석하는 방법. 이것은 당시 생물학자들에게는 없던 접근법이었습니다. 당시 생물학자들은 관찰하고 분류하고 기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는 발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멘델은 생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독창성의 원천이 됩니다. 1853년 브루노로 돌아옵니다. 1856년 다시 한번 교원 자격 시험에 도전합니다. 결과는 또 불합격. 시험 불안으로 신경쇠약까지 왔습니다. 정식 교사가 되는 길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역사를 바꿉니다. 정식 교사가 됐다면 멘델은 수업과 행정 업무에 매여 연구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자격 없는 대리교사였기 때문에 수도원 정원에서 실험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해 1856년 멘델은 수도원 정원에서 완두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왜 완두콩이었을까요? 완두콩은 재배가 쉽습니다. 한 세대가 짧아서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형질이 뚜렷합니다. 종자가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가 수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개체끼리만 정확히 교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멘델은 7가지 형질을 선택합니다. 종자색, 종자 모양, 꽃색, 꼬투리 모양, 꼬투리색, 꽃의 위치, 줄기 길이. 모두 둘 중 하나로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들입니다. 여기서부터 7년간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약 28,000그루의 완두콩, 한 그루 한 그루의 형질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정원 가꾸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자의 방법론으로 수행한 생물학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멘델은 당시 어떤 생물학자도 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숫자를 셉니다. 노란 완두콩을 초록 완두콩과 교배합니다. 1세대. 모두 노란색이 나옵니다. 초록은 어디로 갔을까요? 혼합 유전이 맞다면 연 노란색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연 노란색은 없었습니다. 모두 선명한 노란색. 초록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멘델은 이 1세대끼리 다시 교배합니다. 2세대. 결과가 나옵니다. 노란 완두콩 6022개, 초록 완두콩 2001개. 비율을 계산합니다. 3.01 대 1.
거의 정확히 3대 1. 초록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에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혼합이 아닙니다. 물감처럼 섞였다면 한 번 섞인 색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록은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섞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멘델은 이것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멘델은 생물학의 세계에 수학이라는 렌즈를 들이댄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3대 1. 멘델은 이 비율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형질에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합니다. 둥근 종자와 주름진 종자를 교배합니다. 1세대 모두 둥근 종자. 이 1세대를 자가수분시킵니다. 2세대 둥근 것 5474개, 주름진 것 1850개. 비율 2.96대 1. 보라색 꽃과 흰색 꽃. 1세대 모두 보라색. 2세대 보라 705개, 흰색 224개. 비율 3.15대 1. 7가지 형질 모두에서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1세대에서는 한쪽 특성만 나타나고 다른 쪽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2세대에서 사라졌던 특성이 다시 나타나고 그 비율은 약 3대 1. 우연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멘델은 이 규칙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유전은 혼합이 아닙니다. 각 형질에 대해 생물은 보이지 않는 인자를 2개씩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 이 두 인자는 섞이지 않습니다. 나란히 존재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카드 2장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장은 노란 카드, 한 장은 초록 카드. 2장 다 갖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한 장뿐입니다. 어느 카드가 보이느냐? 여기서 멘델의 첫 번째 법칙이 나옵니다. 우열의 법칙. 두 인자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누릅니다. 노랑 인자는 초록 인자를 누릅니다. 그래서 노란 카드와 초록 카드를 함께 가진 완두콩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멘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자를 우성, 숨는 인자를 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건 열성 인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안 보일 뿐입니다. 카드는 여전히 손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3대 1의 비밀이 풀립니다. 노란 완두콩과 초록 완두콩을 교배하면 아버지가 노랑노랑, 어머니가 초록초록이라고 합시다. 자식은 반드시 노랑초록이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노란 카드 한 장, 어머니에게서 초록 카드 한 장을 받으니까요. 노란이 우성이므로 1세대는 모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은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 1세대끼리 교배합니다. 노랑초록과 노랑초록. 각각 카드 2장 중 하나를 자식에게 줍니다. 가능한 조합은 4가지. 노랑노랑, 노랑초록, 초록노랑, 초록초록. 앞에 3가지는 모두 노란 카드가 최소 한 장 있으므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초록 카드 2장이므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셋, 초록색 하나. 3대 1.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멘델의 두 번째 법칙, 분리의 법칙.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한 쌍의 인자가 분리됩니다. 부모는 카드 2장을 갖고 있지만 자식에게는 한 장만 줍니다. 아버지가 한 장, 어머니가 한 장. 자식은 새로운 조합의 2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자는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전달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초록 인자가 아버지 세대에서는 숨어 있다가 손자 세대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혼합 유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감은 한 번 섞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멘델의 세 번째 법칙, 독립의 법칙. 서로 다른 형질의 인자는 독립적으로 전달됩니다. 종자의 색을 결정하는 카드와 종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카드는 따로 섞입니다. 노란색이면서 둥근 완두콩과 초록이면서 주름진 완두콩을 교배하면 2세대에서 노랑 둥근, 노랑 주름, 초록 둥근,
초록 주름이 모두 나타납니다.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색과 모양이 묶여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섞입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염색체 위에 가까이 있는 유전자들은 함께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델이 세운 원칙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전은 입자입니다. 혼합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윈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혼합 유전이 맞다면 큰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작은 부리 핀치새와 짝을 이루면 자식의 부리는 중간 크기가 됩니다. 몇 세대 지나면 유리한 변이가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자연 선택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맨델의 법칙이 맞다면 큰 부리 인자는 작은 부리 인자와 섞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성으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이 인자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유리한 변이는 보존됩니다. 자연 선택의 엔진이 작동할 수 있는 연료가 확보된 겁니다. 다윈이 풀지 못한 문제, 젠퀸이 찔렀던 약점, 맨델의 3대 1이 그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맨델은 이 사실을 다윈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맨델은 이 발견을 세상 누구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1865년 2월 8일 브루노 자연사학회 정기 모임. 추운 겨울밤 약 40명의 회원이 모였습니다. 맨델이 단상에 섭니다. 제목은 식물 잡종에 관한 실험. 8년간의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완두콩 28,000그루에서 얻은 데이터. 3대 1의 비율. 유전 인자의 분리와 조합. 한 달 뒤인 3월 8일 두 번째 발표에서 결과의 해석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청중의 반응. 질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신문 두 곳이 짤막하게 보도했지만 누구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866년 맨델은 발표 내용을 정리해 논문으로 출판합니다. 학회지 40부가 유럽 각지의 학회와 도서관에 배포됩니다. 반응 거의 없었습니다. 35년간 이 논문이 인용된 횟수는 3번뿐입니다. 왜 이 혁명적인 발견이 무시당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맨델은 무명이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니라 수도원의 수도사, 정식 교사 자격증도 없는 대리교사. 당시 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아무 무게도 없었습니다. 둘째, 방법이 낯설었습니다. 맨델은 생물학 논문에 비율과 조합론을 썼습니다. 3대 1, 9대 3대 3대 1. 당시 생물학자들은 관찰하고 분류하는 것이 과학이었습니다. 숫자를 세고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물리학자의 방법이었습니다. 생물학자들에게 이 논문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세포 분열이 제대로 관찰된 것은 1880년대, 염색체가 발견된 것은 1888년. 맨델이 말한 인자가 실제로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는 틀 자체가 없었습니다. 너무 앞서간 겁니다. 맨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뮌헨 대학의 저명한 식물학자 칼 폰 네겔리. 1866년 마지막 날 맨델은 네겔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실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구합니다. 네겔리는 답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느렸고 태도는 미지근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를 권합니다. 조밥나물로 같은 실험을 해보라. 조밥나물. 네겔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식물입니다. 맨델은 충실히 따릅니다. 수년간 조밥나물 교배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완두콩에서 나왔던 깨끗한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1세대 잡종이 균일하지 않고 제각각, 2세대에서는 오히려 균일해지는 완두콩과 정반대의 결과. 맨델의 법칙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밥나물은 특이한 식물이었습니다. 이 식물은 수정 없이 씨앗을 만드는 무성생식을 합니다. 맨델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번식 방식을 가진 식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1900년대 초에야 밝혀집니다. 멘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네겔리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네겔리의 조언은 멘델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끈 셈입니다.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오히려 멘델의 자신감을 꺾었습니다. 멘델의 연구는 여기서 사실상 멈춥니다. 1868년 수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행정 업무가 쏟아집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정부가 수도원에 새 세금을 부과하면서 길고 지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립니다. 멘델은 이 세금이 부당하다며 끝까지 저항합니다. 연구할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신장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1884년 1월 6일 멘델이 세상을 떠납니다. 61세. 장례식에서 오르간을 연주한 사람은 훗날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되는 레오시 야나체코였습니다. 당시 브르노성 토마스 수도원의 합창장이었습니다. 멘델은 과학자가 아니라 수도원장으로 기억됐습니다. 그의 업적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후임 수도원장은 멘델의 서류 대부분을 소각합니다. 세금 분쟁의 마무리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멘델이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정말로 왔습니다. 1900년 3명의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네덜란드의 후고 드 프리스, 독일의 카를 코렌스, 오스트리아의 에리히 체르마크. 이 세 사람은 각자 독립적으로 식물 교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비슷한 결과를 얻습니다. 논문을 쓰기 전 기존 연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멘델의 논문을 발견합니다. 35년 전에 출판된 거의 아무도 읽지 않은 그 논문. 읽어봅니다. 자신들이 수년간 실험에서 알아낸 것이 이미 35년 전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더 정교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완벽하게. 과학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무시,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재발견. 멘델은 정답지를 작성해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35년 후에야 누군가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1900년 멘델의 법칙이 재발견됩니다. 35년간 묻혀있던 논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멘델의 법칙이 다윈의 이론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윈주의자들과 충돌한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정이 있었습니다. 멘델의 법칙을 지지한 사람들, 이른바 멘델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종은 큰 돌연변이 한 번으로 갑자기 나타난다. 자연 선택 같은 느린 과정은 필요 없다. 멘델이 보여준 것처럼 유전은 불연속적이고 명확하다.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둥글거나 주름진 것, 중간은 없다. 따라서 진화도 점진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어야 한다. 반대편에는 다윈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통계학적 방법으로 자연 집단의 변이를 연구하는 생물 통계학자들이었습니다. 키, 몸무게, 피부색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형질을 다뤘습니다. 이런 형질은 노랑, 초록처럼 딱 나뉘지 않습니다. 이들은 멘델의 법칙이 완두콩 색깔 같은 단순한 형질에만 적용되고 실제 진화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멘델주의자와 다윈주의자 20년 가까이 싸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멘델의 법칙은 다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 정작 재발견된 후에는 다윈의 이론과 대립한 겁니다. 이 갈등을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머스 헌트 모건, 컬럼비아 대학의 동물학자. 모건은 처음에 멘델의 법칙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사실을 인자로 바꾸는 마술이라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며 실험에 착수합니다. 실험 대상은 초파리, 노랑 초파리, 학명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 몸길이 3mm, 한 세대가 2주, 좁은 공간에서 대량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모건은 컬럼비아 대학의 작은 방 하나에 초파리 수백 병을 쌓아놓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방은 나중에 파리방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1910년 1월, 모건의 초파리병에서 이상한 개체가 발견됩니다. 정상 초파리는 눈이 빨간색, 그런데 이 녀석은 눈이 하얀색. 흰눈 수컷 초파리, 돌연변이었습니다.
모건은 이 흰눈 수컷을 빨간 눈 암컷과 교배합니다. 1세대 모두 빨간 눈, 멘델의 우열 법칙 그대로입니다. 2세대 빨간 눈 3대 흰눈 1, 멘델의 분리 법칙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 흰눈은 수컷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암컷 중에 흰눈은 없습니다. 왜? 모건은 깨닫습니다. 흰눈 유전자가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 즉 X 염색체 위에 있다. 유전자가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최초의 증거. 멘델이 말한 추상적인 인자가 실제 물질 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모건의 학생 알프레드 스터티번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 유전자의 교배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유전자들이 염색체 위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초의 유전자 지도. 1915년 모건과 학생들은 멘델 유전의 메커니즘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유전학의 교과서가 된 책입니다. 모건은 193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멘델의 법칙에 회의적이었던 사람이 멘델의 법칙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멘델주의와 다윈주의의 갈등, 이것도 결국 해결됩니다. 1918년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 로널드 피셔가 핵심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키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형질도 여러 개의 멘델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면 설명이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멘델 유전자 하나하나는 불연속적이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작용하면 결과는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멘델의 유전학과 다윈의 자연선택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였습니다. 다윈이 엔진을 만들었고 멘델이 연료가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고 모건이 연료가 실제로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연료의 정체.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어떤 물질이 부모의 정보를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가? 그 물질은 어떻게 스스로를 복제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세기 과학자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한가운데서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다음 편에서 봅니다.